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현재 일본 규슈 부근에서 시속 23km의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쯤 경남 남해안, 거제와 부산 사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일 새벽 3시쯤 전후에 대구 부근을 지나겠고 오후 3시쯤 강원도 속초 앞바다로 진출한 뒤 소멸하겠습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이 위험 반원에 들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200mm가 넘는 폭우와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2번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북한의 4번째 발사체 발사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 목사 부자 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재판국은 어젯밤 자정쯤 14명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 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단 헌법은 은퇴하는 목회자의 자녀는 해당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요즘 기승을 부리면서 1,000명에 가까운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에서는 그제에 이어서 어제 저녁에도 이틀 연속 정전이 됐고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단지도 전기 공급이 끊겨서 열대야 속에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이틀 연속 거론하면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참여하기로 했고 일본은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공식 요구는 없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연쇄 충돌을 일으키면서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은 이 사고를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현재 일본 규슈 부근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 동쪽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상륙 직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고 상륙 직후에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태풍 진로의 오른쪽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이 위험 반원에 들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에서 많은 비를 뿌리면서 세력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륙을 관통하는 태풍이라서 또 한 번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일본 규슈 지역을 지나는 태풍 프란시스코의 모습이 천리안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뚜렷한 태풍의 모습을 띤 소형 크기의 태풍으로 시속 23km의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일본 규슈를 통과하면서 강도가 조금 약해진 채 오늘 밤 자정쯤 경남 남해안, 거제와 부산 사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 새벽 3시를 전후해 대구 부근을 지나겠고 오후 3시쯤 강원도 속초 앞바다로 진출한 뒤 소멸하겠습니다. 태풍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주는 시점은 한반도에 상륙하기 직전인 오늘 밤 자정 무렵입니다. 특히 태풍이 한반도 동쪽 지역을 관통하면서 위험 반경에 놓이는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현재 중심 부근에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고 한반도에 상륙한 뒤에도 초속 20m가량의 강한 바람을 유지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 최대 20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충북과 경상도에도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경기와 충남, 전라도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8호 태풍의 뒤를 이어 9호 태풍 렛기마도 경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렛기마가 현재 대만을 향하고 있지만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라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합니다. 안태웅 기자, 지난달 25일 발사체를 쏜 이후 벌써 4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황해남도 일대에서 발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하게 새벽 몇 시쯤에 쏜 것인지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에는 주로 동해 일대에서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서부 지역인 황해남도 일대에서 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미연합군의 감시망을 피해서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발사체가 최근에 쐈던 것과 같은 종류라면 그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동해로 쏘는 것은 자국의 영공을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은 발사체를 쏜 직후에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내용의 담화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조금 전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시작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금 말이 복잡합니다. 그만큼 대화의 여지는 남긴 셈입니다. 그러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우리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합동훈련을 강행하는 저희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한국과 미국은 우리로 하여금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위협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이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한 처사가 될 것이다라면서 막말선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오늘 새벽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또 전해지면 다시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세계 최대 장로교회인 명성교회 2년 전 김삼환 목사에 이어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불법 세습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명성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재판국이 어제 재심을 진행했는데 부자 세습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형 교회 담임 목사 세습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재판국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국 14명 전원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재판국은 당초 어제 오후 7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재판 결과는 자정쯤에야 나왔습니다.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하고 지난 2017년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에 취임하면서 불법 세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헌법에 은퇴하는 목회자의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단 재판국은 불법 세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후 교단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결의했고 다시 약 1년 만에 이번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재판이 열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선 낮부터 세습에 반대하는 신학생들과 시민단체 등이 모여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명성교회 쪽 교인들은 세습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명성교회는 그동안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이틀 연속 거론하면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동참 압박에 대한 주요국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호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위 연합체가 호주는 물론 일본과 한국의 경제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참여 방식을 설명하면서 나온 답변입니다. 호주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함께 언급한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호르무즈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는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한일 두 나라를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또 60여 개국에 동참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They understand that they have goods that flow through this region that are important to their own economies, and so deterrence in the strait is incredibly important to their citizens and to their countries.
주요국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은 참여하기로 했고 일본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EU 차원의 임무를 원한다며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공식 요구는 없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다만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는 이틀 연속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거나 전기가 들어오는 다른 집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대부분의 집에선 불빛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에서 전기가 나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일에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약 2,000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도봉구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제외하고 아파트 단지 전체가 깜깜합니다. 되게 지금 힘들어 해가지고 냉장고나 이런 것들 저장돼 있던 것들이 다 실까봐 그게 좀 걱정이고. 복구에 3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약 2,500세대가 무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주민들이 차에 가서 지금 에어컨 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짐 싸서 나가시는 분들도 제법 보이네요. 워낙 밖에 온도가 좀 높다 보니까. 변압기와 지하 전기시 설비가 오래된 데다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면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오늘 밤늦게 남해안에 태풍이 상륙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 쪽으로는 오늘 폭염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37도가 예상이 됩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전체 온열 질환 환자 952명 중 20% 이상이 이틀 새 나온 겁니다. 사망자도 생겼습니다. 그제 저녁 7시쯤엔 경북 포항시 기계면 한 고추밭에서 70대 남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2시 반인가 한 3시인가 그 정도 되다 왔다 일하는 거라 고추 타러 오셨겠지. 현재까지 경북에서 4명, 전북 1명, 경기 1명 등 6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모두 밭일을 하던 노인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열사병입니다.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면 치사율이 50%를 넘습니다. 열사병에 걸리면 뇌의 체온 조절 기능이 망가집니다. 이 때문에 피부가 뜨거운데도 땀이 나지 않거나 몸이 으슬으슬 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몸에 물을 묻혀 열을 식히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온열 질환을 피하려면 더운 낮 시간대엔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셔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보복이 또 시작이 되면서 무역 갈등도 커지고 있고 여기에 환율 전쟁까지 벌이려고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 조작이라면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급락을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어제 위안화 거래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6.9위안대로 올려 고시했습니다. 그러자 홍콩 위안화 시장에서는 7.1위안대, 중국 본토 시장에서도 7위안대 위로 환율이 뛰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겁니다. 중국은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조치, 추가 관세 부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중국이 관세 충격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환율 조작이자 중대한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공장을 훔치고 일자리를 해치기 위해 항상 환율 조작을 활용해왔다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 증시도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밤 다우 지수는 2.9%, 나스닥은 3.4% 떨어졌습니다. 반면 투자자들의 공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은 온스당 1,44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른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증오범죄로 추정이 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에 영향도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악의 공격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백인 우월주의를 언급했습니다. In one voice, our nation must condemn racism, bigotry, and white supremacy. 이어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국내 테러리즘을 조사하도록 하고 총기 난사범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알아낼 수 있도록 지역 당국과 특히 소셜미디어 기업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오 범죄와 총기 난사범의 사형 집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방화세를 당기는 것은 총이 아니라 정신질환과 증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로이터는 미국 총기협회와 싸우기를 분명히 주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종 갈등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반이민 정책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고 인종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 엘패소 총기 난사 부상자 중 2명이 숨지면서 엘패소와 오하이오 데이턴 총기 난사 사망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윤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다른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2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이번 사고를 테러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새까맣게 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이집트 카이로 중부의 국립암연구소 근처 도로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차량이 다른 석 대의 차량과 잇따라 충돌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AP통신은 이 사고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발 직후 암 연구소에 있던 환자들은 긴급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اللصب عماله بتقع فخرجت بره ببص تلاقي الناس كلها بتقول لك اجر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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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في انفجار فببص تلاقي الشبابيك كلها عماله بتقع والدنيا كلها بتتكسر.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내무부는 연쇄 충돌을 일으킨 차량이 폭발물을 싣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슬람 단체 무슬림 형제단과 연계된 무장 조직이 배후 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2013년 말 이집트 정부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 경정 예산을 앞으로 2달 안에 75%까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준비 절차가 끝난 사업들을 중심으로 즉시 집행하기로 했는데 특히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 소재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2달 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가려면 혼자 가라며 당을 한국당에 갖다 바치는 것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손 대표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비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어제 저녁 워크숍을 열고 당의 진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당내 기구를 통해 제3지대를 모색하자는 입장을 유지했고 비당권파는 정동영 대표 사퇴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벌인 일본 부품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앞서 공정위가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공개했었는데요. 이 가운데 미쓰비시, 히타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000년대부터 현대차, 르노, 삼성 등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쌍용 자동차가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원을 최대 20% 줄이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중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단체 교섭이 결렬되고 지역별로 순환 파업을 벌여온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고용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로 일단 잡혀 있는데 사측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파업 기간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대구 팔공로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80대 운전자와 부인이 숨졌고 맞은편 차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 남구의 이기대 어울마당 부근 갯바위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호흡과 맥박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어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해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켰던 김대엽 씨가 어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지난 2016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해외로 도피했는데 지난 6월 필리핀에서 체포됐습니다. 일본의 경제 조치로 시작된 한일 갈등의 여파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츠 분야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강릉시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한중일 여자 컬링 친선 대회에 일본 팀을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자농구연맹은 박신자컵 서머리그에서 일본 팀을 빼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주최하는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에는 올해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이 참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스코리아 대회가 열리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엔젤리나 졸리의 아들 매덕스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할 것이라고 미국 연예 매체가 전했습니다. 다른 대학들에서도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연세대를 선택했고 생화학을 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청와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으려던 날이 지난달 말일이었는데 그날 북한이 발사체 발사를 하면서 청와대가 대응을 하느라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노영민, 정의용, 김상조, 청와대 3명의 실장이 모두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또 북한이 발사체를 쏴서 이 부분 그리고 일본의 경제 조치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놓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일본에서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전시를 준비한 일본 기획자들과 참가한 작가들이 오늘 공식 질의서를 전달합니다. 일본 아이치현을 상대로 어떻게 전시가 중단됐는지를 묻는 건데요. 또 일본 법원에는 전시 중단을 철회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그동안은 층수나 면적에 따라서 화재 시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하지 않거나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의무입니다. 바닥 면적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 놔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다가오면서 오늘 오후부터 본격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바람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태풍은 자정 전후 남해안에 상륙해 동쪽 내륙을 가로질러서 내일 동해안을 통해 빠져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와 영남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충청 이남,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위험 반경에 드는 동쪽 지역에서 많습니다. 동해안의 많은 곳은 200mm 이상, 그 밖에 강원도와 충북, 영남 지방에 최대 150mm 예상되고요. 서쪽 지역은 5에서 60mm로 비교적 적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더위는 계속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중서부 지방은 폭염경보로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7도, 광주 34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도 평양과 개성 등 35도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30도로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월급의 10%를 걷어가고 일하다 뼈가 부러져도 산재 처리도 못합니다.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당한 일입니다. 복지사들에게 정작 복지는 없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우모 씨는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받습니다. 이 중 10만 원 정도는 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기독교 재단이 11조 명목으로 떼갔다고 합니다. 거부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받고 싶어서 이사장님이 얘기하세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둥.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은 입사 감사비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을 돌보다 뼈가 부러지거나 수술을 받아도 치료비는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재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보험료 수가가 올라간다. 복지관 측은 11조를 강요한 적이 없고 후원금은 직원들 스스로 냈다고 주장합니다.
입사 감사비를 나는 그런 이야기도 처음 들어주네. 자발적으로 했겠죠. 게다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도 통과됐지만 복지시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후원금을 안 내는 저희 팀한테만 업무적으로 압박을 많이 주시죠. 복지시설이 대부분 소규모인데다 소문이 나면 재취업도 어려워서 복지사들은 신고도 꺼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배경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전남 목포시 오감동의 아파트 15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15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몸을 피했고 불은 집 한 채와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고 47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던 조립식 천막 2개 동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태풍 위험으로부터 당원들과 광장 시설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다 튼튼한 세종문화회관 앞 천막은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앞서 서울시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종 열흘 만에 발견된 여중생 조은누리 양에 대한 조사가 면담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여성 청소년계 직원 2명, 피해자 전담 요원 1명을 조양이 입원 중인 충북대 병원에 보내 실종 경위와 범죄 피해 여부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유연 근로제 하나인 재량 간주 시간 근로제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재량 근로제는 노동자의 재량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 근로제나 선택 근로제와 같은 유연 근로제에 포함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돈 교수님, 탄력 근로제와 또 재량 근로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좀 그 혼란이 오는데요. 탄력 근로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주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40시간 맥시멈 12시간 해서 한 주에 52시간 이상은 절대로 일을 못 하는데 갑자기 주문이 많아지는 그런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때 그 52시간 한도를 벗어나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그 탄력 근로제고요. 선택 근로제라는 거는 이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제 근무하게 하는, 즉 근로자의 상황을 조금 이렇게 봐주는 그런 제도인데, 요거는 문제가 뭐냐? 한 달을 딱 정해야 돼요. 한 달 이상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재량 근로제는 또 뭐냐 하면, 이게 용어가 굉장히 좀 안 와닿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연구직, 그 다음에 무슨 굉장히 특수한 직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뭐 출퇴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 자다가도 자기 업무를 할 수,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매우 특수하니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시간 개념이나 출퇴근 개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규정만 하고 나머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쉽게 이야기하면 영화 감독이나 뭐 출판의 기자분이나 연구직이나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굉장히 특수한 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봐서, 저는 재량 근로제라는 말 대신에 특수 근로직 뭐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는 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이나 선택 근로제하고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근로의 성격상 이것은 근로시간제 이렇게 묶어두기가 어려운 그런 직종에 네. 해당되는 것, 요게 재량근로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소장님, 예. 고용노동부가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재량 근로제는 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라는 건 또 뭐예요? 재량 근로제 자체가 네. 우리나라 법정 노동 시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시간의 노동 주 한도, 그래서 52시간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40시간 플러스 12시간.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동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네. 여기에 예외를 허용해 주는 제도가 유연근무제인데 그중에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이 노동자에게 위임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재량권을 가진 노동자에게 일을 어떤 식으로 했던 출퇴근 관리를 안 하고 네. 일주일에 40시간 일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도 그 노동자에게 업무 수행 방법을 위임했기 때문에 40시간 일한 걸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네. 40시간 정확하게 일했는지 측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렇기 때문에 재량근로제 자체는 간주근로제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에 노동계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장시간 노동 그리고 저임금 노동을 지속시키는 그런 조치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유연근무제라는 건 대개 이제 법정 노동 시간 한도를 넘어서 네. 사용자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니까 사용자 친화적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법정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더 유리하겠죠. 그걸 이제 틈을 열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적 친화적 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 정착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이런 재량근로제가 잘 사용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되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죠. 촉진과 남용 방지 사이에 균형추가 촉진에 있지 남용 방지에서는 애매하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야지만 간주하는 네. 것인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범위에 대해서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모호하게 규정이 돼서 폭넓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그런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죠. 네, 사용자 측면에서 이루어진 가이드라인이다. 이 같은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에요. 연구원인데 이제 재량근로제가 해당이 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제 직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량근로제 제도 하에서는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면 주 3일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요런 업무는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 말고는 근로자가 자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창의성과 독창성과 어떤 자율성을 주자고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용자가 회의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네. 출장 갈 때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이거는 또 연구에 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용자가 요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재량제 근로제의 그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는 재량근로제의 재량성을 최대한 근로자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업무 수행 방법 말고는 간섭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용자 쪽으로 조금 유리한 쪽으로 기본 사항 외에도 네. 사용자가 이렇게 조금 지시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노동계 쪽에서는 이거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제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노동자도 일리가 있고 충분히 또 이 사용자 쪽도 일리가 있다고 네. 봅니다. 이 특성상 중요한 것은 이 특성 있는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성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법률적인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면
원만하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이거 가지고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것은 저는 좀 매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서로가 윈윈하면서 잘 받아들이면서 그야말로 탄력적으로 제도를 잘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당초 취지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노동계의 반발입니다. 그리고 뭐 잘 화합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면 좋겠습니다만 분명히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쟁점을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이죠. 대상 업무를 좀 크게 넓혔잖아요. 그 대상 직종도 확대를 했는데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가 추가로 됐습니까? 예. 금융 분야에 금융 회계, 납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새로 큰 틀로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그쪽 업무에 뭐 재량권이 있는 뭐 애널리스트의 경우에 상층 고숙련 전문적인 고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까지 업무 범위가 이런 재량 근로제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데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좀 되는 것이고요. 디자이너의 경우에도 이제 디자이너의 대상 폭을 조금 더 확대했고 PD 같은 경우도 이제 무대 광고나 무대 설치나 이 분야에까지 확대했고 연구 개발 업무도 이제 금융 분야도 금융 상품 개발까지도 폭을 넓혔고요. 프로그래머까지 이제 IT 분야에서 정보 처리를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에서 프로그래머는 이제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과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인데 거기에 일부는 제외했지만 아주 뭐 지시를 받아서 하는 프로그래머는 제외한다라고는 했지만 프로그래머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재량권을 가진 고숙련 전문직에게만 적용되는 재량 근로제의 범위가 밑으로 중숙련 범위까지로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왜 재량 근로제의 반발이 많이 일어나냐 하면 선택 근로제나 탄력 근로제의 경우에는 정한 52시간 주 시간을 넘어가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됩니다. 재량 근무 제도에서는 그게 없어요. 따라서 재량 근무 제도 하에서 일하는 사람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서너 시간 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반발의 여지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제 아니다. 시간의 근로는 따로 산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시간의 근무나 연차 휴가를 주기 위한 출퇴근 관리는 기본 그런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재량 근로제에서 시간의 노동이 전혀 정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의 노동이 별 의미가 없는 고숙련, 고임금, 프리랜서급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돼야 될 그런 제도인데 아래쪽까지 적용이 된다면 그 문제가 분명히 소득 감소로 연결된다라는 문제점,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게 되면 재량 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사용자 측에서는 뭐 이미 합의를 했고 노동자들의 재량에 맡긴 거니까 좀 시간 더 늘려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수당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만 현재 노동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탄력 근로제나 선택 근로제하고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라는 거죠. 선택 근로제도는 근로자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한 달 단위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이 재량 근로제라는 것은 업무의 특성상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매우 특수하면서도 중요한 직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정착을 시키는 기본적인 목표는 그런 특수한 목적의 특수한 성격의 근로자 또는 노동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 당국이나 또 근로자의 이 권익 자체가 좀 이렇게 보호되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다른 선택 근로제나 탄력 근로제와는 달리 재량 근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 당국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저는 보완이 많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53조인가 3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다른 거는 51조, 52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 개정을 해서 재량 근로제를 따로 54조나 55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고 앞으로는 대부분 이런 제도로 이 우리 직종이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재량 근로제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완비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네, 김성일 소장님, 노동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량 근로제를 축소하거나 아예 뭐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노동계 입장입니까? 예, 사용자 친화적인 유연 근무제 하에서 네. 재량 근로제는 사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노동자에게 위임하는 게 업무 방식을 위임하는 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식이지 출퇴근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게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것을 간섭을 받으면서 일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재량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중립적인 제도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많이 확대하면 그것이 이제 언제든지 법정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서로 합의만 되면 이렇게 아무 때나 일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될까봐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노동자 뭐 과반수로 대표되는 노동자들과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노사협의 제도인데요. 30인 이상 기업에만 의무적으로 돼 있고 그 이하에는 뭐 설치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또 돼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영향권 하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높아서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경우에는 과연 이 노사 합의라는 것이 방어벽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재량 범위를 넘어서서 법이 정해준 기준을 넘어서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중립적일 수도 있는 제도를 사용자의 유리한 방식으로만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위험성은 남아있다라고 보겠죠. 알겠습니다. 자, 유연 근로제의 일종인 재량 근로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마쳐야 할 시간이 좀 돼서요. 두 분께 한 2, 30초 정도씩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처 못하신 말씀들이 있으면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탄력 근로제, 선택 근로제, 모든 유연 근로제는 기본 원칙이 노사 간의 합의입니다. 근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 맞다나 지금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90%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면 예를 들면 5명이 이 일을 제기하면 저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없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서 소수의 근로자라도 반대하면 그게 선택 근로제든 재량 근로제든 이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근로자에게 주는 제도, 즉 노사 합의에 있어서 합의할 수 없는 그런 근로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려가 전 근로기준법에 보완이 되어야 된다. 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일 소장님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나라 이제 법정 노동 시간 40시간인데 4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의 노동 52시간제라고 표현하지만 12시간 추가 노동이 예외로 다뤄지는 그런 나라가 돼야 이제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유연 근무제는 40 플러스 12에다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대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뭐 고용 창출도 하고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는 그런 국민 경제 건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했으면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다른 여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정에 또 혼선이 생기거나 그것이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많이 예외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의 결정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것도 일본의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독도 방어 훈련이 다음 주 중 광복절 직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독도 방어 훈련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훈련은 13일에 하는 걸로 돼 있고 아직 변경됐다는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광복절 바로 전에 독도에 우리 군 전력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군 내부에선 훈련이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엔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에 독도 영공 침범까지 있었던 만큼 매년 해온 훈련보다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합참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동원되는 함정이나 전투기의 숫자가 늘거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은 기간 한일 관계 변화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독도 방어훈련 자체를 일본을 향한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이란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도 군의 입장 변화가 감지됩니다. 국방장관이 파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안보 문제로 이렇게 지금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군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경제 조치로 맞대응을 하는 방안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더 강화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석탄재를 정조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언급한 안전조치는 사실상 방사능 문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현재 부처별로 나눠 맡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방사능 검사 샘플을 늘리거나 검사 강도를 높이는 식입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석탄재, 고철 등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 폐기물들입니다. 석탄재는 시멘트 재료로 재활용되는데 최근 10년간 수입된 물량의 99.9%가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에선 구멍이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고철의 경우 지난 5년간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으로 반송된 건 24건이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찾아낸 건 단 2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공항과 항만을 무사 통과한 뒤 사업장 감시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석탄재의 경우 모든 수입품을 전수검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일본 공산품도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국내에 들어온 물품 중 20% 정도만 방사능 검사를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비율도 세관별로 5%에서 20%대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식품의 경우 지난 8년간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으로 되돌아간 경우는 204건이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를 계기로 국내 부품 산업을 키우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서 관련 산업을 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당장 핵심 소재들의 공급을 안정화할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가마우치가 이게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그걸 이제 빼내는 펠리컨은 바로 자기 입 안에서 그 새끼를 키웁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걸 다시 한번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해도 일본 소재 기업이 이득을 보게 되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 구조를 깨고 국내 소재 산업을 함께 키우는 펠리컨 경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국내 생산을 위해 인허가를 빨리 내주고 7년 동안 약 7조 8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연구개발과 투자도 합니다.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 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당장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일본이 이미 수출을 제한한 불화수소 등을 비롯해 핵심 소재 20개 품목의 공급 방법을 1년 안에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매년 1조 원 이상을 들여 국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유럽을 통해 대신 수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체 품목의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경감하는 등 할당 관세도 적용하겠습니다. 정부는 20개 품목이 우선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100가지 핵심 품목을 5년 안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현재 일본 규슈 부근에서 시속 23km의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쯤 경남 남해안, 거제와 부산 사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일 새벽 3시쯤 전후에 대구 부근을 지나겠고 오후 3시쯤 강원도 속초 앞바다로 진출한 뒤 소멸하겠습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이 위험 반원에 들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200mm가 넘는 폭우와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을 쐈는데 지난 2일 이후 나흘 만이고 지난달 25일 이후 4번째 발사체 발사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 목사 부자 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재판국은 어젯밤 자정쯤 14명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 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단 헌법은 은퇴하는 목회자의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열대야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틀 연속 전기 공급이 끊긴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를 포함해서 정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이틀 연속 거론하면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참여하기로 했고 일본은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정병두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공식 요구는 없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으면서 2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이 일을 테러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 경정 예산을 앞으로 2달 안에 75%까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준비 절차가 끝난 사업들을 중심으로 즉시 집행하기로 했는데 특히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 소재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2달 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벌여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일본 부품 업체 가운데 미쓰비시, 히타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000년대부터 현대차, 르노, 삼성 등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해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켰던 김대엽 씨가 어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지난 2016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해외로 도피했는데 지난 6월 필리핀에서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일본 헌법을 위반했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한복판에선 평화의 소녀상이 가림막으로 차단돼 전시가 중단되자 일본 내부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들입니다. 이번 전시는 소녀상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일본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묻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시 중단을 알린 오무라 아이치현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를 멈춘 건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녀상 전시를 멈추라 요구한 나고야 시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술 작품이 혹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제를 표현의 부자유 그 후로 내걸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뭔지 함께 고민하자고 했지만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면서 예술제 본래 취지는 개막 사흘 만에 빛이 발했습니다. 일본 내부의 비판도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한 작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소란을 일으키면 전시를 취소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언론노조 격인 매스컴 문화정보노조도 정부가 전시 내용에 참견하고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을 배제하면 사실상 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녀상 전시 중단과 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국제청원 사이트에도 올라 16,000명이 넘는 지지 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군부대 탄약고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주의 한 군부대 탄약고에
불이 나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멀리서도 보일 만큼 폭발은 강력했는데요. 포탄의 파편이 15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서 주변 지역에 있는 집들의 창문이 깨졌습니다. 당국이 인근 주민 3,000명 이상을 긴급 대피시켰는데요. 현재로는 이번 폭발로 군인 1명이 숨지고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8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맨홀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대로 구멍에 쏙 빠져버립니다.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부모와 있던 아이가 맨홀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벼란간 뛰어가서 발을 뻗은 겁니다. 구멍이 얕은 덕에 아이의 아버지가 곧바로 아이를 꺼내 올렸는데요.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이 맨홀 덮개를 고치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의 호기심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며 아찔하다는 반응입니다. 밤이 찾아온 동물원의 모습은 어떨까요? 중국 상하이의 한 동물원이 야간 개장을 시작해 색다른 동물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낮에 땡볕을 피해 꾹꾹 숨어있던 동물들이 밤바람을 맞으러 나와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동물원이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야간 개장을 시작했는데요. 밤에 자야 하는 동물을 제외하고 야행성 동물들을 위주로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밤나들이에 나선 동물들, 숨겨왔던 매력을 달빛 아래서 한껏 뽐내는데요. 밤에 동물원을 찾은 한 관람객은 낮과 다른 동물들의 모습이 흥미롭고 귀엽다는 반응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다가오면서 비바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태풍이 몰고 오는 비는 언제쯤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까? 네, 현재 태풍은 일본 가고시마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요. 계속 북상하면서 오후부터는 본격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제주와 영남 지방에서 오늘 오후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밤에는 충청이나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태풍 경로를 확인하면 이렇게 동쪽 내륙을 가로질러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태풍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기 때문에 동쪽 지역에서 더욱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비바람을 주의해야 된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 어느 정도나 오게 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위험 반원이기 때문에 동쪽 지역에서 역시 강수량이 많습니다. 동해안에 최대 200mm 예상되고요. 그 밖에 강원 영서와 충북 또 영남 지방에서 최대 150, 서쪽 지역은 최대 60으로 비교적 양이 적습니다. 네, 경남 남해안으로 오늘 밤 자정쯤에 태풍이 북상할 것으로 보이고 이 동해안 쪽에 비바람이 거셀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최대 200mm의 비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태풍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상 일부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남부 내륙 곳곳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에는 충청도까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합니다. 축대, 붕괴 등 여러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폭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일단 더위는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시 더위는 계속됩니다. 오늘까지는 매우 덥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비가 오는 지역이 한낮에는 제주와 일부 영남 지방 정도기 때문에 내륙 곳곳에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염특보도 계속 발효 중이고요. 중서부 지방에는 폭염경보로 35도로 웃도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이 37도, 춘천이 36도, 청주와 대전은 35도 예상되고요. 남부 지방은 비교적 더위가 주춤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네. 광주가 34도, 대구가 3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30도로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네, 태풍이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오늘 굉장한 폭염이 예상이 됩니다. 서울 37도고요. 네, 청주 35도로 예상이 됩니다. 폭염 피해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도 없도록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발사체를 쏜 북한. 지난달 25일 이후 오늘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한미연합연습이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도국 다시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번에는 황해남도에서였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사거리와 비행 속도, 고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서부 지역인 황해남도 일대에서 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미연합군의 감시망을 피해서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 발사체가 최근에 쐈던 것과 같은 종류라면 그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동해로 쏘는 것은 자국의 영공을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오늘 발사를 제외하고 최근에는 주로 동해 일대에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엔 함경남도 호도반도, 지난달 31일엔 원산 갈마반도, 지난 2일엔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북한은 발사체를 쏜 직후에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작된 하반기 한미 합동 연습에 반발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표현이 좀 복잡한데요. 그만큼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도 그렇지만 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오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때문이죠. 지금 또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두 나라 간의 환율 전쟁인데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또 보복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오늘 새벽에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온라인 성명을 통해서 미국을 겨냥한 속보를 낸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미 최근 구매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동부 기준으로 업무 시간대에 맞춰서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추가 관세 예고에 대한 보복으로 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일 오는 9월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내놓은 압박 카드로 보입니다. 이에 중국은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합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사카 담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추가 관세 부과 중단과 협상 재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이 크게 줄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수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 2천 달러로 전달인 6월에 비해 45.1%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도 34.6%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가 수입 맥주 할인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빼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산 승용차도 지난달 수입액이 6,573만 9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1% 줄었습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에 구매가 이루어지면 출고와 검사 절차 등으로 실제 수입되기까지 시간차가 있어서 불매 운동의 영향인지 여부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쯤 경남 남해안, 거제와 부산 사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들 가운데 처음으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은 오늘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태풍 프란시스코 오늘 밤 자정쯤 경남 남해안, 좀 더 자세히는 거제와 부산 사이에 상륙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상 이동 경로는 거의 뭐 100% 맞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게 태풍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따라서 북상을 하는데 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해서 동해상 쪽으로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로를 거의 그대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간 더 수축을 하면 조금 더 동쪽으로 갈 확률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의 지금 현재 예상대로 본다면 거제하고 부산 사이 쪽 정도로 상륙을 일단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양분하듯이 거의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30년 동안 이런 태풍은 없었다면서요? 조금 이례적인 진로죠. 대개 이제 우리나라는 태풍이 올라오면서 제주도 쪽에 터닝을 합니다. 북동쪽으로. 그래서 거의 C자 모양을 이루면서 나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본 규슈를 통과를 해갖고 그대로 북진하고 있거든요. 네. 북진하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 그러면서 이제 내륙을 관통하는 이런 태풍 같은 경우는 1989년 주디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좀 이례적인 그런 진로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태풍이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되면 세력을 잃게 되고 곧바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상황들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륙을 해도 그 힘을 거의 뭐 비슷하게 유지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현재 기상청 예상을 보면은 오늘 아침에 일단 새벽 5시에 일본 규슈에 상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규슈 내륙을 지나고 있는데 세력은 몇 시간 전보다 좀 약해진 상태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육지를 상륙을 하면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력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규슈로 갔다 이제 오늘 빠져나오면서 이제 다시 해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남해상 해수온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와서는 세력은 더 이상 약화되지 않고 오늘 자정 정도에 이제 일단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한 이후에 북상을 하면서 다시 육지로 들어오니까 세력은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예상으로는 일단 북상을 하면서 내륙 정도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기상청 예상으로는 거의 우리나라 내륙으로 해서 속초 그 북쪽으로 빠져나갈 때까지는 거의 그 약하지만 네. 소형급 태풍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니까 역시 비바람은 꽤 강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현재? 아무래도 일단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태풍이 현재는 소형의 약한 태풍입니다. 네. 그러나 태풍은 태풍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약해도 태풍은 일반 저기압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풍과 일단 많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로가 남해안으로 상륙을 해서 그대로 네. 관통을 해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태풍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을 겁니다. 피해 지역도 태풍이 지나가는 동쪽과 서쪽의 차이가 아주 극명할 거로 보이는데 일단 동쪽으로 지나가는 경북이라든가 영남 지역, 그다음에 충북 북동부 지역, 강원 지역 이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비와 바람이 좀 더 강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서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을 포함한 네. 이쪽 지역은 바람이나 비도 좀 약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영향은 받지만 네. 아무래도 그 좌측 반원에 속하니까 비의 양도 좀 다소 적고요. 바람도 동쪽에 비해서는 약한 정도의 영향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밤 자정쯤에 상륙을 하고 내일 새벽 3시쯤에 대구 지역을 지나고 내일 오후 3시쯤에 이제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정도의 예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까? 네, 이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아마 빠져나갈 거로 일단 예상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자정 전후에서 일단 남해안으로 상륙을 하는데 네. 그 시간대가 되게 이 밀물 시간하고 겹칩니다. 남해안 쪽이 대개 자정에서 1시 사이에 밀물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남해안 지역은 경남 남해안 쪽으로는 좀 해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런 경로를 그리게 되면 대개 동해안 지역은 상당한 지형적인 폭우가 네.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기압골과 연관된 구름은 없습니다. 네. 태풍 자체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풍 자체의 비의 양만 내릴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이제 태백산맥의 가로막혀 있는 동해안 지역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잘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9호 태풍 넷기마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넷기마가 이제 어제 발생을 해갖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중급 태풍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강한 태풍으로 더욱더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뭐 예상 진로는 대만으로 해갖고 상해 남쪽으로 일단 중국 쪽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말 정도거든요. 다만 지금 태풍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보면은 다시 10호 태풍 또 다시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서로 간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9호 태풍 렛기마의 진로도 좀 상당히 유동적이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폭염의 기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오늘 또 서울의 낮 기온 37도까지 예상이 되고요. 태풍이 오고 나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약간 기온이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다시 크게 오르게 되는 겁니까? 오늘 어제하고 오늘이 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이제 공식적인 기온이 37도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 태풍이 올라오니까 오늘까지는 상당히 무더운 올 여름 들어서 가장 좀 폭염이 심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으로는. 그러나 내일 일단 비가 오니까 기온 내려갈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8일 날도 그렇게 덥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다시 9일서부터는 밑에 있는 그 9호 태풍이 다시 북태평양 고기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폭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나 오늘 같은 이런 폭염은 아니고 네. 좀 약간 기온은 더 내려가는 정도, 이런 건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언제쯤이면 여름 무더위가 이제 끝났다 말할 수 있을까요? 대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복절 지나면은 네. 더위는 한풀 꺾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광복절 전후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한풀 꺾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잘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가 날씨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기상청에 돈을 내고 기상 정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내 항공사 8곳이 기상청의 정보가 값어치를 못한다며 정보 사용료를 깎아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기상청은 제주에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강풍을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174편의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 예보와 달리 이착륙에 지장을 줄 정도의 강풍은 불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들이 계산한 손실은 대략 17억 원 정도. 부정확한 정보로 손해가 이어지자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84%나 인상한 게 소송을 낸 결정적 이유입니다. 지난해 기상청이 항공사들에게서 받은 사용료는 약 2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기상 정보를 만드는 비용이 커 너무 많이 올린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와 비교해도 낮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잦은 오보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에 2배나 비싼 돈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부정확한 데이터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어제 우리 금융시장 크게 출렁였죠. 밤사이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급락을 한 상황이라서 오늘도 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과 관련한 악재 영향이 큽니다. 환율 전쟁, 또 무역 전쟁, 또 한 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11년 만에 1달러 7위안선이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이제 나온 속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조작이다. 네. 비난을 하더니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미국 재무부가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충격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사안 하나하나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거의 11년 만이었습니다. 1달러당 이제 중국의 통화죠. 위안화죠. 위안화가 7위안이 넘어섰습니다. 네. 이거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대목을 보고 어제 설왕설래했던 것이 네. 중국이 일부러 위안화 가치를 그런 얘기가 떨어뜨렸다라는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기축 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달러로 바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것이 인위적인 위안화의 평가 절하 카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밤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아니 왜 달러당 7위안이 넘는 거야? 이것은 인민은행의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조금 직전에 나왔던 속보는 드디어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바로 지정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요.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조작국 지정에 뭐 특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 그러니까 대미 흑자가 뭐 200억 달러가 넘는다든가요. 그러면서 자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가 넘는다. 또 일부러 이런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GDP의 2%를 넘게 돈을 쓴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가깝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재무부가 결정하면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은 다각도로 금융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뭐 제재를 가한다라든가 앞으로 연방 정부의 재무부 채권 입찰 때 조달 시장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IMF를 통해서 우회적인 압박을 하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부터는 미국이 거의 노골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을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좀 제가 생각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중국도 그렇고 세간에서는 인위적으로 중국이 위안화의 이 가치를 떨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요. 지금 같은 경우 2016년에도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은 현재 위안화라든가 중국의 부채라든가 이게 심각하다라고 해서 헤지 펀드들이 대거 위안화를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즉 뭐냐 7위안 뭐 7.1위안 이런 것들이 약세 수준이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환투기 세력들이 공격을 해서 위안화 가치를 폭락시킬 경우에는 이제부터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들어가 있는 뭐 외국계 자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환차 손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탈하게 되고 중국은 앞으로 뭐 수입하는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환율 조작국이 뭐 중국이 자기네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위안화 가치 절하가 이게 일종의 전 세계 헤지 펀드들이 다시 한번 집결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또 다른 국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오늘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환율 조작국 지정 이 소식은 뉴욕 증시랑 유럽 증시가 마감되고 난 다음에 나온 소식이었어요. 근데 뉴욕 증시랑 유럽 증시가 또 급락을 한 게 이거는 이제 무역 전쟁이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 관세를 예고하니까 중국이 이제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를 보면 어제 국내 증시도 많이 빠졌지만 뭐 뉴욕 증시 2.5%, 2.9%가 빠졌고 나스닥은 3.47%가 이제 급락, 거의 폭락 수준으로 빠지게 됐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 뭐 유럽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어제부터 펼쳐졌던 미중 무역 분쟁의 관계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었거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뭐 미국한테 계속 뭐 하여간 일단 굽신거리면서 농산물을 샀는데 그것도 뭐 수입 안 하겠다라고 하고 전쟁의 초입 부분이 나왔었고. 실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재료도 같이 반영됐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어제 좀 충격이 컸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걸 좀 잘 봐야 되는 게 일본의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증시가 출렁일 때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이 큰데 이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일본의 경제 조치 때문이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또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감이 커지고 아베 정권에서 의도하는 게 이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현재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지고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2.56%, 근데 반면에 이 니케이도 1.7% 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 악재가 훨씬 파급력에 크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일본이나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가 퍼질 때 이 자신들의 뭐 경제 보복, 경제 침략이라는 재료를 더 급부상시켜서 한국의 금융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나눠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위안화가 저렇게 약세를 보이고 환율 조작국 지정까지 돼버리면 오늘도 위안화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위안화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1,210원대를 돌파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뭐 급격하게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칫 뭐 1,220원대, 21원대를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뭐 30원, 40원 위가 또 확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의 이제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 오를 경우에 원화가 약세로 나설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 수출까지도 잘 안 될 경우에는 항상 한국 경제에 큰 위기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환 시장을 특히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빨리 나올 7월, 8월들의 이제 수출 실적들 먼저 긴급하게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이제 큰일이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금융위원회도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얘기합니다. 뭐 일본 얘기도 일본 얘기지만 일단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외환 시장도 집중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두 개입 정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그렇고 금요일에 보면은 지금 연기금이 증시 방어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자금들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도 한번 금융당국이 뭐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뭐 주식시장이야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졌다 뭐 그럽니다. 뭐 7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삼성전자를 또 1조 1,000억 원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대거 뭐 외국인이 팔자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채권 시장에서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위기 때 보면 주식을 먼저 판 다음에 일정 시점 후에 채권을 이제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한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떤가 이것도 점검해야 될 것 같고 뭐 오늘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에 굉장히 좀 집중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는 뭐 투자하기 매력적인 이런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제 거의 빈손으로 끝난 이후에 지금 무역 전쟁도 그렇고 환율 전쟁도 그렇고 심상치가 않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2020년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도쿄. 하지만 일부 종목 경기는 후쿠시마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원전 사고가 있었던 곳이고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이 후쿠시마는 올림픽을 치르기에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자들과 영화 제작자, 활동가들이 후쿠시마를 직접 찾았다는 겁니다. 2020년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후쿠시마도 경기가 열리는 지역에 포함됩니다. 1호기 원전에서 불과 55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릴 예정이고 올림픽 성화는 이 고오염 지역 일부를 통과할 계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내 원전 제1호기에 접근하자 수치는 3.77 마이크로시버트로 치솟았다고 했는데 0.23 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은 안전하지 않은 걸로 판단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검은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봉지 수천 개가 쌓여 있었다고 했는데 이 봉지엔 방사성 토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4월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해 안전성을 강조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일 저녁엔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통일부가 내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고 합동훈련을 하기 위해 최근 북한 측에 실무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지난 3월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남북이 함께 입장하고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국제기구를 통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병훈이 남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보다 7계단 상승한 48위에 올랐습니다. 안병훈은 어제 끝난 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5위에 오른 김시우는 61위, 6위를 기록한 임성재는 세계 랭킹 62위에 자리했습니다. 브룩스 캡카와 더스틴 존슨, 로리 맥킬로이, 저스틴 로즈, 타이거 우즈 등 1위부터 5위까지의 세계 랭킹 순위는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다가오면서 오늘 오후부터 본격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바람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태풍은 자정 전후 남해안에 상륙해 동쪽 내륙을 가로질러서 내일 동해안을 통해 빠져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와 영남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충청이나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위험 반경에 드는 동쪽 지역에서 많습니다. 동해안에 많은 곳은 200mm 이상, 그 밖에 강원도와 충북, 영남 지방에 최대 150mm 예상되고요. 서쪽 지역은 5에서 60mm로 비교적 적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더위는 계속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중서부 지방은 폭염경보로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7도, 춘천 36도, 광주 34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도 평양과 개성 등 35도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30도로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현재 일본 규슈 부근에서 시속 22km의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쯤 경남 남해안, 거제와 부산 사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일 새벽 3시를 전후해 대구 부근을 지나겠고 오후 3시쯤 강원도 속초 앞바다로 진출한 뒤 소멸하겠습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이 위험 반원에 들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200mm가 넘는 폭우와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이 어제부터 보름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오늘 새벽 이번에는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2번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미사일을 쏘고 이후 13일 동안 4번째 발사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 목사 부자 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재판국은 어젯밤 자정쯤 14명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 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단 헌법은 은퇴하는 목회자의 자녀는 해당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한 연합체 동참을 촉구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공식 요구는 없었고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